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지지배배와 함께 해서 저는 여러분이 지지배배와 함께 1년을 살아보셨잖아요. 지지배배를 통한 자기 삶의 변화? 네, 저는 변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뭐 석사 논문도 페미니즘을 썼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여성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본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막상 대중들을 만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자체가 상당히 이념이구나, 관념이구나, 논리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천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참 못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지배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상당히 실천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직 뭐 이론으로서 정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랬는데 그러한 이야기들도 끊임없이 누적적으로 중첩적으로 말이 되고 글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번에 제가 이제 82년 김지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저희라면은 뭐 비평 작품과 독자 사이에 비평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가치매김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이번에는 이제 독자가 견인하는 그러한 그 작품이 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학문을 하면서 이미 체계화되고 정립되고 이러지 않더라도 더러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과 글로 중첩적으로 누적적으로 해내야만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한 1년 사이에 변화된 저 생각이에요. 네, 독자가 만들어낸다? 라는 생각을 저는 훨씬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평이라는 개념보다는 독자와 함께 여는 공감 자체가 아예 비평을 넘을 수도 있겠구나. 네. 제가 아까 그 문학 잡지 주간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항상 그 비평가에 의해서 작품이 검증된 것을 상을 줬었거든요. 문학상을. 근데 제가 올해 2020년대 이제 상을 하나 주는 것을 기획을 했는데 비평가가 아니라 현장 그 독자들이 뽑는 그 저기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수필 잡지인데 수필가들이 뽑은 올해의 수필. 이걸로 했었어요. 그러면 비평가들이 보는 관점하고 수필가들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일치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왜 수필가들은 이런 작품들을 좋은 작품이라고 뽑아내는지 분명히 이것도 쌓이면 뭔가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방향이 좀 다르게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내가 지지배배를 해서 얻은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그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필가들이 뽑은 작품을 올해의 수필로 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평가가 엄정하게 해서 그 가치를 해야지. 말하자면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책 수준도 떨어지지 않느냐 하면 그것도 현주수다. 제가 그런 수필가들은 이런 수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지배배를 통해서 훨씬 세님이 변화된 모습, 네네. 추천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그런 걸 얻게 됐다. 간증 시간 같은. 저는 사실 지지배배 활동 전에는 제가 계속 희곡 작품도 써오고 연구를 했지만 제가 써오는 이야기, 제가 연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지배배 활동을 하면서 우선 제가 서 있는 자리를 좀 인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인식하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써왔던 것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이 결국은 여성 그리고 서사 그리고 소외된 어떤 목소리들 그것이 또 재현되는 양상들 그다음에 잊혀져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이 안에 포섭이 될 수 있고 더 확장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삶 속에서도 느꼈고 공부의 영역 속에서도 느꼈고 그다음에 창작자의 영역 속에서도 좀 인식을 하게 되고 의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해나갈 작업들 제가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저는 좀 제가 쓰려는 작품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그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일치되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다 녹아내는 작업들에 대해서 아까 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새롭게 좀 꿈꾸고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좀 새롭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원대하죠. 원대한 좀 꿈을 갖게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기 시작하고 활동을 하니까 남편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나가기로 한 거야. 자꾸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보 자꾸 굉장히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굉장히 일상 속에서 온유한데 막
그렇게 막 분노하고 이런 모습을 막 보이니까 걱정스러웠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우선 이 사람부터 포섭해야겠다. 우선 내가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부터 해서 좀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말 어느 순간에는 내 딸은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도 정말 자신의 목소리를 작지만 발화하는 거, 자신의 목소리로 발화하는 거, 일상을 기록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한가를 저는 지지배배 선생님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거든요. 문학이 아니더라도 그런 목소리들을 계속 남겨야 하고 누군가는 들어줘야 하고 분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10년대 말에 여성운동의 의식화 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모여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이 가부장제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여성들을 통해서 저 자기 삶을 새롭게 꿈꾸기도 하고. 근데 쌤이 얘기했던 거니까 그때가 생각나요. 지지배배라고 하는 게 여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여성의 삶과 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각자의 연구 분야가 재현의 양식 안에서 어떻게 자기 삶과 직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 기록하고 다양한 과정. 굉장히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 모임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근데 1년 하면서도 이렇게 깨달을 거라면 장난 아닌데. 저는 이제 그 학과 공부를 하면서 혼자라는 느낌을 늘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지배배 활동을 하면서 정말 동지를 얻게 돼요. 진짜 동지를 얻게 되어서 이제는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20대 후반부터 페미니즘 공부를 해왔는데 이걸 또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함께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연구 분야에 있어서 다른 일로는 많이 하기는 했었지만은 정말로 제가 이제 그 앞으로의 40대 후반, 50대 뭐까지 계속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분들을 얻게 된 거 그게 가장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삶의 또 하나의 전환기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누구는 뭐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일과 일 사이가 좀 많이 좀 틈이 있었거든요. 연구와 일 사이, 생계를 위한 일과 내가 공부를 하고 싶었던 분야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사이가 비어 있었는데 지금 일치시켜 나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일치시켜 나가는 그 길에서 지지배배를 만나서 좀 풍성해졌다. 네. 멋지네요.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장을 함께 만드는 거는 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들고 싶어도 사람이 없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그런데 여기 있는 5분은 2가지 다 돼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구 동료를 갖는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외국에 보면 여자 2분의 학자인데 같이 책 내고 이런 거 되게 부러운데 20-30년이 돼도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런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이렇게 연구 파트너십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부러운데 기대가 되는데요. 5분의 콜라보가 다양성이 여성 서사에서는 더 빛을 발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미래까지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그럼 지역에서 지지배배가 어떠한 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일단 이제 5명에서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기반이 되어서 공부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또 하나의 어떤 그 공동의 어떤 커뮤니티를 또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 나 자신 또 이웃 그다음에 나아가서 지역까지도 이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장 그 처음 단계 디딤돌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 후 혹은 뭐 그 이후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 문제 혹은 삶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더 좋은 삶을 사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 역할들을 우리가 이론과 그다음에 대중을 함께 해서 뭐 유리들은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학문이 따로 두고화되는 상황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10년 후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희는 그 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네네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성평등 플랫폼 네트워크
그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계기로 우리 지역에 있는 20, 30대 그 여성 창작자들을 네네.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역 중심의 창작자 집단에 대한 담론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도모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여다보고 의미화하고 어떤 부분들은 도드라지게 하는 작업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나 주변에 있었던 게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염되지 않는 특징, 주류에 오염되지 않는 자원. 그래서 대중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점이 저는 또 그렇다고 생각해요. 실험이나 도전이 다양한 모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실천적인 지식이란 무엇일까? 그런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것처럼 광장의 한복판으로 가는 과정을 조금 더 연구나 참여의 방식으로 바꾼다면 더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실천이나 도전이 가능한 지지배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멋진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네. 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연구자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자기 연구자로서의 자기의 목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지지배배 앞에 지식공동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지식공동체라는 것은 저희들끼리의 그 공유뿐만이 아니라 독자, 시민, 대중들과의 공유이기도 하거든요. 소통과 공유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연구자라고 하지만, 연구자 집단이라고 하지만, 그 지금 현재 광장에 서 있는 어떤 분들보다 더 지식이 낮을 수가 있어요. 얕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폭을 넓혀가는 데에는 함께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교류해주고, 연구자 집단에게 항상 문을 두드려주고, 요거 필요하다, 요거에 대해 생각해봐라,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그 문제의식을 받아 안아서 또 다른 자기 생각하고 자기 세계관하고 만나서 또 다른 연구 분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연구 분야로 나아가게 한 담론들이 또 세상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이런 순환적인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지지배배 지식공동체, 지지배배의 일원으로서 그러한 연구 집단을 꿈꾸고 있어요. 네, 순환이 되는 집단, 그 함께함으로써 같이 실천과 이론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집단, 네, 그런 과정을 미래를 꿈꾼다. 3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3년 후에는 우리들의 공간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마련이 되어서 각자 자기 개인 분야의 연구를 하는데 그것을 또 따로 또 같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일단 가장 3년 후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지금 공동 공간은 3년이나 걸릴까요? 저는 뭐 지지배배 이런 상황 1년 가서도 이렇게 뿜뿜한다면 공간이야 뭐 그냥 내년에 그냥 찡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떠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들은 이제 뭐 연구실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모이기도 하는데 일단 5명이 같이 할 수 있고 누군가 외부에서 아까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니까 3년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계속 거창한 얘기만 하는데 지금 제가 지지배배를 통해서 아까 꿈꾸게 된 것들을 조금은 이루었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 사실은 이제 걸쳐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연구자로서도 반쯤 걸쳐있고, 그 다음에 창작자로서 또 온전히 거기에 이렇게 투신하지 못하고, 반절은 또 걸쳐있는 느낌을 늘 갖는데, 그것이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지지배배 하면서 이렇게 등을 많이 밀어주시니까, 그게 내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뭘 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는 거, 제가 창작하는 거, 그 다음에 제3, 아이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뭐 엄마로서의 제3도 있는 거니까, 엄마 예술가로서, 엄마 연구자로서, 그것들이 좀 다 녹아드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각각인 삶이 아니라 그것들이 녹아들고 그것들이 나를 채우고 있는 좀 단단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거창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단 지지배배 팀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개개인이 다 각자 꿈꾸시는 것들을
그 자리 영역 안에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고군분투하고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각자의 영역 속에서. 그것들을 이제는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네, 본인의 자리에 좀 잘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북. 여러분이 내년이나 내가 요즘 하고 있는 분야, 하고 싶은 연구 분야 이런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 지지배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그 만화라는 장르를 가지고 분야를 가지고 여성 서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박사 논문으로 이제 1980년대 여성 만화 작가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여성 작가들 각각의 되게 작가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 작가들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들을 한 분 한 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다뤄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그 당시에 다뤘던 주제들이 지금 2015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하고 독자들은 또 어떻게 변해서 받아들이는지 이를 좀 그때와 지금을 잇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도 그런 작품이 너무 좋았다. 소개해주면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반응 안에서도 그렇고.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연구자로서는 기억과 저는 애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그런 작품들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갈 생각이고 또 창작자로서는 이 지역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역의 이야기, 그다음에 여성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갔던 여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영업 비밀이기도 해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치열한 때를 살아갔던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그다음에 그 딸의 이야기를 한번 작년부터 계속 구상을 했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근데 언젠가 한번 이 작품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그 당시 주인공이었던 분들을 제 작품 공연에 초대를 하고 싶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어가는 기억들에 대한 또 하나의 애도 작업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또 해야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느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좀 창작으로든 연구 작업으로든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이 생각나는데요. 개인이 역사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이 기억이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해서 네. 공동체를 위해서는 기억과 애도가 공동체 인간을 성숙하게 인간답게 만드는 네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대가 되네요. 다음 작품이 막 언행사에게 영업 비밀이라고 하시니까 막. 저는 여성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서 최근에 얼마 전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소수자 이론을 가지고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퀴어부터 퀴어 이론, 레즈비언 이론, 뭐 게이 이론 하고 이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받은 느낌은 학생들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그러면 인식이 안 좋아요. 거의 병리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이유는 몰라요. 이미 우리가 그냥 기성에 이들을 병리화시켰던 것에 대한 그냥 익숙하지 그 이유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작품을 분석을 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만드니까 애들이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 소감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인식이 내가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야겠다. 다문화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은 진짜 가성비가 잘 나오는 왜냐면 이 노력 대비 우리가 쏟아내는 노력 대비 빨리빨리 의식 전환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빨리빨리 전환이 되는구나. 어른들은 전환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다면 아까 이제 여성 문제를 비롯해서 이 소수자 문제에 대한 것을 연구 주제로 끊임없이 계속 이제 삼고자 하는 생각을 이제 최근에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이 학문과 그다음에 이제 문학판에 이제 제가 또 이제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문학에서도 저도 그 말을 많이 해왔어요. 문학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문학이야말로 구원이고 삶이다 하는 측면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측면으로 앞으로 계속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담론을 형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 나가고자 하는 게 단기이면서 장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사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게 문학이고 그게 이제 또 서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공감이나 연대,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문학이 얼마나
얼마나 개인에게 살아있는가 그렇지. 그런 얘기가 중요한 예, 지표인 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문학은 우리한테 해준 게 없다. 우리한테 밥 한 번 사주고 내가 문학을 위해서는 수없이 술도 사주고 했지만은 문학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유형의 말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학이 진짜 그래서 자꾸 오히려 그것이 그는 문학은 할 게 없잖아요. 해서 되잡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건 말의 언어를 어떻게 바꾸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업을 끊임없이 저는 좀 하려고 생각하고 다른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네. 문학으로 구원받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분의 연구 기대가 됩니다. 살롱드 전복. 그러면 혹시 지지배배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면 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녀들이 추천하는 도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허스토리 전북 그녀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추천하는 도서에서 낭독과 주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배배에서 고른 책은 문학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여기에 부제가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과 독자시대의 한국 문학이라는 부제가 담아져 있습니다. 네, 출판사는 민음사고요. 이게 나온 지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2019년 5월입니다. 네, 최근에 나왔던 비평서적 중에서는 5월에 나오는 거니까 아마 페미니즘 관련해서는 가장 핫한 비평서 같은데요. 왜 이 책을 추천하시는지요? 지금 여기에 페미니즘과 독자시대의 한국 문학이라는 부제 때문에 사실은 눈길이 갔고요. 그리고 또 이 책에는 총 10분의 여성 그 문학 비평가들이 쓴 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 문학 비평가들의 존재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여성 문학 비평가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담론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자로만 그렇게 썼던 소장파 여성 비평가들을 제가 제 평생 이렇게 많은 비평가를 만난 적이 없는데 덕분에 만나 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책 속으로 들어가는 낭독의 시간을 갖고요. 낭독은 두 분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고르신 페이지는요?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서문에 해당이 되는데 8페이지입니다. 2015년 표절 사태와 2016년 문단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로 금과 옥조로 여기던 문학의 주요 속성들이 폭넓게 의문에 붙여졌다. 저자와 비평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고 제도권 차원에서 적지 않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며 문학의 젠더와 문학장 내의 폭력과 억압이 가시화되었다. 소설의 소재 혹은 저자군이나 독자군의 변화로 표면화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학 안팎을 둘러싼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재편의 요청이었다. 비평 작업을 하는 이들이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문학의 젠더에 관한 질문은 적어도 2000년대 이후 비평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문학의 정치, 문학과 정치론의 가장 뚜렷하게 구체화된 질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대한 질문이 충분히 질문으로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문학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야말로 해석을 요청하는 징후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2018년 2월 9일 페미니즘과 한국 문학을 표제어로 내걸고 이루어진 한 워크숍이 출발점이 되었다. 이른바 문학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후로 2010년대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비평의 주요 쟁점을 2015년 이후 한국 사회에 뚜렷해진 페미니즘에 대한 요청과의 관련 속에서 다뤄보고자 한 워크숍이었다. 2000년대 이후로 비평 작업을 해온 비평가들이 현장성의 감각으로 비평사를 다시 써보자는 취지로 페미니즘을 통과한 감각을 바탕으로 비평의 주요 담론들을 다시 읽어본 협업 작업이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비평의 위상과 역할, 기능과 형식을 형성과 전환의 역사적 문맥 속에서 살펴보고 비평이 작가, 독자,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를 재고해 볼 수 있었다. 이 작업의 기록을 일부에 담았다. 그간 시도된 바 없는 이 작업은 비평의 위기론에서 당위로서만 언급되었던 이른바 연구와 비평 사이에 새 길을 내는 작업의 첫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조컨대 이 책은 시민 독자가 견인한 문학과 페미니즘 이후 비평의 궤적에 대한 아카이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식 공동체 지지배배가 이제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다른 주제나 다른 담론을 가지고라는 의미에서 골랐고요. 첫 번째로 이 책의 내용에서 이 서문을 낭독했던 것은 일단 이 책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2015년 이후의 표절 사태, 그리고 2016년 문단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로 문학 자체가 K문학이라고 오혜진 비평가는 또 그런 단어를 써서 한편으로는 조롱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문단 권력이라든지 우리가 구축해온 문학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한 문학이었는가를 다시 의문에 붙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 여성 비평가들이 그런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 이 책을 통해서. 근데 이 책이 있기 전에 낭독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워크숍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책의 성격을,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독자와 만나게 되었는지 그 궤적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대중 강연을 통해서 대중과 독자 시민과 만났는데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또 우리 지역과 우리의 문학을 다시 바라보게 됐는데 우리도 이러이러한 작업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읽었습니다. 네, 저는 이 서문 읽을 때 비평과 문단 권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외한인지 몰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비평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여태까지 문단이 이 비평 안에서 어떻게 성장이 되고 어떻게 좌절되고 그 안에 여성 작가들은 어떤가? 또 이제 이게 약간 여성 비평가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공동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 궤적을 달리했던 여성주의라는 이름을 좀 정리하는 글이었던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그 텍스트들이 1980년대, 90년대 작품들, 혹은 그 이전에 60년대, 70년대 정전으로 부상하게 된 남성 텍스트들까지도 전부 다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문학 비평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여성 지금 현재에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여성 문학 비평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또 하나의 한 그 문학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문학사뿐만 아니라 문학은 역시 이 시대의 반영? 그래서 현대사를 꿰뚫고 있는. 근데 더 재밌었던 건 모든 작품 분석에 82년 김지영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2015년 이후에 대단했나. 그리고 사실 문단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2016년 10월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증폭이 돼서 하니까 담론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투, 언론에서는 2018년을 미투 운동의 출발점으로 보는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문단내 그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촉발점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또 이제 문학의 장 안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그리고 계기였어요. 이제 비평가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작품을 읽어야지 안내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10명의 여성 비평가들이 다뤘던 작품들이 있어요. 그 여성 서사 관련된 작품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낭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 내용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의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의 일상이 현실의 범주로 포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학을 읽고 쓰는 이들의 현실이라는 단어의 공통 감각은 분화되기 시작한다. 여성에게는 일상이야말로 재난 그 자체였음을 깨달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거리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여성의 목소리를 자신이 알고 있는 현실이라는 단어에 새로이 포섭하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문학이 무엇이었는가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며 앞으로의 문학을 모색하려는 이들이 있는 한편 이러한 모색을 문학을 옥죄는 검열의 시도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이로부터 문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자신의 문학을 만들어가려는 이들로 나뉘기 시작한 것이다. 용산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라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현실 앞에서 문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묻던 자들이 강남역 살인사건, 예술계 내 성폭력 말하기 운동, 미투 운동을 통과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여성의 목소리는 현실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즉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비평적 논쟁은 문학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서 촉발된 논쟁이라기보다는 무엇이 현실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르게 대답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실감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예술계 성폭력 문제 앞에서는 자신의 젠더적 한계로 인해 당사자성의 획득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고통에도 등급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세월호의 고통은 공감되고 존중되어야 할 고통이지만 여성의 고통은 현실의 층위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동등한 문학적 입장으로 둔갑하여 생산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러 작가들은 페미니즘 문학이란 무엇인지 시대적으로 강하게 요구되는 창작 논리 앞에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고백하는 중이다. 이때 비평은 창작자들의 이러한 고민들을 비평적으로 확장하면서 현실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여러 질문들을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을 문학을 옥죄는 검열작용으로 여길 때 이 입체적이고 다양한 동시대적 고민들은 얼마나 단순한 것이 되고 마는가 지금 던져야만 하는 질문들이 있다.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우리가 이 여성 문제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90년대에 우리 뭐 홍상수 감독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혹은 뭐 이렇게 하듯이 그때는 그 상황으로서 맞았지만 또 시대가 바뀌면은 그에 따라서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지금 비평과 문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평이 70년대에 문학의 가치를 매김해 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했고 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뭐 문학성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또 시대가 또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이 김지영 이야기도 잠깐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평 문제가 문학의 시발점이 아니라 말하자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문학으로 말하자면 옮겨가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문학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말하자면 제시해주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성 문제들이 일부에서는 이제 여성 평등 됐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정작 여성의 목소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소거되고 단체 여러 가지 문제에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말하자면 문학과 비평에 던져야 할 질문들을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 대목을 뽑아봤습니다. 문단내 해시태그 운동 안에서 앞으로 나왔던 것이 문학 수업이라는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학이라는 것이 이게 알리바이로서 작용을 하는 그렇게 알리바이로서 활용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늘 용인되어 왔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모든 시민 독자들은 이미 각성된 독자 시민으로 있는 상태인데 문학은 유독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 비평가들이 비평의 역할, 이 안에서 문학은 죽었다가 아니라 문학은 있지만 이 문학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가 어떻게 권력으로서 사용되어 왔는지까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텍스트 안에서의 재현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문학이라고 하는 페르소나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근데 비평가들 안에서는 더 많이 드러났던 거죠. 82년 김지영 하게 되면서 그게 촉발된 그런 장면은 저는 아직도 그 생각하거든요. 82년 김지영의 미학성을 논할 때 만약에 김지영이 작가가 남자였으면 그런 말 절대 안 했을걸요? 전략적이었다. 시작해가지고 예술성을 이렇게 승화했다. 이런 말을 썼던 거예요. 지금도 문단 안에서는 장르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 작가라고 밝히지 않거든요. 중성적인 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 것처럼 독자들이 어떨 때 그런 비평가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죠. 이 지금의 독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문학에 있는 사람들이, 문학계 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82년생 김지영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75년생이지만 그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이 지금도 똑같이 겪어지고 있구나. 근데 그걸 보고 공감을 하는 독자들이 많았다라는 것.
세상은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구나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각성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을 해서 더 많이 화가 나는 그런 느낌 아세요? 왜 이것을 공감해야 돼? 공감이 돼서 아직도? 화가 나는데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데 내가 문제라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이중적인 느낌을 굉장히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정치적 올바름을 노라는 것도 황당했고, 한편으로는 미학성을 따져서 이것이 소설이냐라고 굳이 이럴 때 나오는 거죠. 굳이 여성주의나 성소수자나 이런 얘기할 때 정치적 올바름이 굳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평의 잣대가 그거야. 그래서 그런 그 물음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음 자체가 우매한 물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통용된다라는 것이 더 웃겼어요. 그래서 독자들을 화나게 했죠. 그렇죠. 비평가들이 독자들을 화나게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 독자는 이제 제 세대를 따져본다면 아까 제가 만화를 이제 뭐 연구 장르라고 했지만 순정 만화 시기가 사실은 그때에도 평가절하되었던 텍스트들을 이 독자들이 끌어오는 그 현상이었거든요. 90년대. 그 순정 만화의 르네상스기라고 불리워왔던 때, 그 90년대 페미니즘 담론이 막 열풍이었을 때, 만화는 이미 여성 독자들이 영리하게 텍스트들을 독해하고 활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를테면은 남성 독자들하고 달리 하나의 그 책들을 구매함으로써 또 하나의 문화 물결을 이끌어 왔거든요. 지금 2015년 이후에 82년생 김지영 텍스트 현상을 보면서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독자들이 견인해 나고 하나의 지금 다른 책들도 많이 팔리고 있고 찍어내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82년 김지영은 도구로서도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천의 도구, 맞아요. 2030의 젊은 여성주의자들이 이 텍스트를 읽음으로써부터 시작한 텍스트를 구매함으로써 텍스트를 삶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은 내내 위기다, 뭐 죽었다라는 담론이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처럼 문학이 새롭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이야기 되기 시작한 또 그 시기가 지금처럼 뭐 활발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요근래. 문학의 역할 아닐까요? 저는? 네. 문학이 일상의 삶을 문제제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끔 해야 되는 게 아주 일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얼마나 잘 그리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비평의 세계에서는 여성이란 이름의 삶의 세계는 그려져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성의 삶을 그린 작품들이 늘 폄훼당해왔고 또 그 여성 작가들조차도 작가로서의 어떤 위상보다는 정말 이게 소설이냐라고 그러니까 의문에 붙여졌던 것처럼 문학성이란 이름으로 그렇죠. 네. 작가와 비평가들이 남성 작가와 비평가들이 카르텔처럼 다 용인되어 있으니까 해시태그 운동했을 때는 그 카르텔의 균열이 나는 것에 안티처럼 82년생 김지영이 이용당하기도 한 거죠. 남성들과 비평가들에게는. 전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82년 김지영을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막 드는 거예요. 맞아요. 영화 또한 마찬가지인 것 네네. 같아요. 제가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너무 순하게 그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82년생 그렇다고 해서 내가 82년생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영화 자체를 가지고 폄훼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그래 아직도 그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렇더라고요. 살롱드 전복. 문학은 위험하다라는 게 맞아요. 특히 이제 이 여성 비평가들이 드러내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문학이라는 걸 다시 봐야 되는가. 저는 가장 좋았던 건 시대를 관통하게 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지지배배 강연하면서 다른 분들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느꼈던 것이 사회과학에서 혹은 여성학자가 하는 강연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소되지 않은 답답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현실은 굉장히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출구나 대안이라든지 혹은 미래상이 좀 긍정적인 미래상이 필요한데 현실은 현실대로 아주 치열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창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상상력, 가능성을 꿈꿔보게 하는 것도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을 넘어서는 혹은 현실 너머의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문학만이 할 수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학은 위험해요. 여러분 다. 그래서 원래 독서는 은밀한 저항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체제에 저항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꿈꿀 수 있고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을 많이 펼치는 책들이 많이 읽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지배배에서 권하는 책 문학은 위험하다. 민음사에서 나온 여성 비평가들이 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에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오늘 팟캐스트 녹음하시면서 이거는 참 얘기하고 싶었는데 빠뜨린 게 있거나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이게 보니까 이 13분의 그 비평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1부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사, 비평시대의 젠더적 기원과 그 불만 소영현, 여성과 토폴로지 양윤희, 1990년대 문학 지원과 여성문학 담론 서영인, 죽지 않고도 장은정, 전진 가로 열고 하지 못 가로 닫고 했던 못던 페미니즘 백지은, 2000년대 여성소설의 비평의 신성화와 세속화 강지희, 돌봄의 횡단과 아줌마 페미니즘을 위하여 정은경, 로맨스 대신 페미니즘을 허윤. 네, 2부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문학 소영연, 흔들리는 재현 대의의 시간 김미정, 문학사 회고와 동어 반복 혹은 성찰의 매듭 서영인, 너머의 큐어 차미령, 광장에서 폭발하는 지성과 명랑 강지희, 민주화 시대의 소설 백지은, 잠재적인 것으로서의 서사 양윤희, 최근 시에 나타난 젠더, 학이, 두인과 허물기, 언두잉에 대하여 양경원, 겨누는 것 장은정,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조현정, 문학은 억압한다 이나영. 이런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책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게 재밌었는데 여기 페미니즘 인식론 관련해서 썼던 것도 많고 소설을 예를 들어서 분석한 것도 많고 그래서 관심 있는 챕터별로 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책 지지배배 지식공동체에서 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번째 허스토리 전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3분 어떠셨나요?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즐거웠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얘기하면서 또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한 분 한 분 해서 연구 분야랑 또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물귀신 여기에 나오지 못한 두 분, 최은영 쌤하고 이숙 선생님의 이야기도 재밌었을 텐데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어요. 1부는 짧게 다음번에 꼭 만나뵐 기회를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배배의 지식공동체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시즌 3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복.